다음으로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심층진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연달아 이광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두 분 토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발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을 진행해서 각각 이제 질문과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층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심충진 교수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고요. 또 현재 핫 이슈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인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헌법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동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중요한 주제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세대라고 하면은 한 세대, 혼인을 한 부부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제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인한 1세대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이 연령에 대한, 또 보유에 대한,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이 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금액도 이게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근래에는 이제 부부가 50대 50 이렇게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작년에 종부세 신고할 때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 신청을 허용해줘서 혼인에 따른 부부의 공동주택 소유와 배우자 1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세액 공제를 또 80%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헌법 36조 제1항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긍정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율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아마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으면 이 세 부담에 대한 상한은 사실은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 그런 조문이었을 텐데, 정말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이 세부담에 대한 상한선 2주택 이하는 150%,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 다음에 3주택 300%를 이렇게 또 조정됨으로써 세부담은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대해서 잘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혼인에 따른 1세대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과연 헌법 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헌법 36조 1항에 맞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따라서 위헌과 합헌으로 저는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제일 중요한 것은 Y거든요. 왜 종합부동산세가 탄생이 되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마 값을 얼쓸 정도 놓을 텐데 답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첫째, 이게 지방세로서 어떤 보유세, 편익과세 원칙에 이 목적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갑을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각각 각 지역에서 편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했죠.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주택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싹 없어집니다. 이거는 보유세, 편익과세 원칙에서 쳐다볼 때는 혼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별적 과세를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보면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거주 이외에 나머지 주택은 보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불이 결혼하기 전에 각각 한 주택씩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결혼을 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2주택자가. 그렇게 되면 실거주하지 않는 그 주택은 처분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중과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 아니고 이 헌법 36조 1항을 비춰볼 때 위헌이지 않느냐고 했을 때 중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이게 서로 보완적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대체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세 체계라든지 세 부담의 그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 체계가 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 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의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어디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췄냐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이 제도를 운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주택 수요를 낮춰야 된다. 주택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요인을 수요를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이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서울의 고액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지방의 6억 또는 종부세 대상이 합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그보다 낮은 금액인데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는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뭐냐 그러면은 주택 수를 많이 가지지 마라. 불필요한 실거주 이외에는. 그러니까 1인이 개인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상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10억 두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과가 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합쳐가지고
한 3,6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되어가지고 80% 공제를 받으면 803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차이가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격입니다. 8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10억짜리 두 개 가지고 약 3,600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더 이상 주택을 불필요하게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과연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는 우리가 변론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의 목적과 이 헌법 36조 혼인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74만 명이 이제 종부세 대상이었고 5조 6천억 정도 됐는데 21년도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2만 명 정도 되고 종부세는 8조 5천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좀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다시 한번 헌법 36조 제1항에 이제 비추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종부세는 이제 현재 주택과 토지 모두 가세 단위를 이제 개인으로 하고 있다고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전에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의 자산 부부 합산 여기 위헌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36조 제1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2002년 그 판결에서도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을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36조 1항에 대한 그 성격을 좀 뭐라고 했냐 그러면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발표 취재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그 표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1세대 1주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11억이 이제 빼주는데 혼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11억을 빼준다라는 것이 이게 제가 약간 조금 그 판단을 하는데 약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종부세에서 1세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었는데 그 개념은 일단 가족을 좀 구성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뭐 혼자 있는 부분인지 그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표에서 11억을 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인하지 않았을 때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행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가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결혼한 부부를 결혼하지 않은 이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차별 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그리고 법익 균형성도 충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뒤에 우리 이제 해보면 단순하게 혼인을 하고 가족을 구성한다라는 것만으로 그 가세 특례의 범위를 정말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과도할 정도로 많다라고 했을 때도 이거 이렇게 이제 페이버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36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도 허용해 주는 것이 우리 헌법 36조 제1항의 취지에 한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맞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면서 토의를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의 그 첫 번째 부분에 넣어놨던 것은 우리 발제자께서도 2008년도 그 현재 판단에서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인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4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결혼 전에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해서 6억을 공제를 받는데, 결혼한 후에는 1세대를 구성하면서 11억을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혼했다는 것만으로 83.5억이 추가로 공제가 되는데요. 이게 6억 대비해서 한 83.3%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는 허용을 해도 그 헌법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세액 공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 80%까지 되면서 가족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80%가 현재 좀 가다하진 않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토의 1번과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일 때는 왜 공제를 받는 것이 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 지방세의 어떤 보유세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갑이 A주택, 을이 B주택을 가지고 각각 보유하고 있고 그 금액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하면서 혼인을 함으로써 보유세가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역설적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별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그 토의 1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토의 2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이중 혜택, 제가 볼 때는 이중 혜택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정려는 6억까지는 정려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 1인이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 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6억까지 정려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인별가세이기 때문에 배우자 1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보다 조세 부담이 낮아져서 조세 회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혼인이라는 사실 행위로 인해서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게 헌법 제36조 1항을 아마도 위반하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유지하고 사회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중가세,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려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회피.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법에서 우리가 보장하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의 3과 관련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양도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혼인과 관련된 양도세 대법원 판례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헌법상 보장된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이게 2012년도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3 제9항이 신설되어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5년 내에 뭐 다른 사람 타는 것은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도 쪽에서의 어떤 혼인에 대한 헌법 정신하고 보유 쪽에서의 그 헌법 정신하고의 이 약간 달리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달리 봐도 되는 것인지 달리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깊이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시 결혼하고 난 뒤에는 2주택자가 되면서 혜택을 딱 못 받게 됐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 목적에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 이 부분하고 이제 혼인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역설적인 정반대의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요. 조금 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1주택 가지고 결혼했는데 혜택을 줘야지 그걸 2주택 가지고 있다고 혜택 주면 이거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했는데 거꾸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별 합산 가세에 대해서는 그 가세 체계에 대해서는 도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제자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가 합당하다고 하고 그러면 1세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전에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2주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에 반하는 거죠. 목적을 우리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인별로 가세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혼인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할 경우 그러니까 인별로는 1주택 1주택입니다. 그런데 세대로 볼 때는 2주택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이거는 혼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중과세율을 했다면 이거는 헌법 제36조 1항 위배될 수 있느냐? 저는 가격 안정 측면의 목적에서 볼 때는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우리 발제자분에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혼인으로 인해 혼인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당한 사유의 목적 없이 조세 부담을 가중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또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1세대 다주택자에게 현행 세율 체계와 달리 적용할 경우 헌법 제36조 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과 가족은 최소한의 사회 단위로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조직이므로 국가는 이를 유지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진일보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원 세무사입니다. 교수님 발제문과 신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토론문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양도세와 더불어 가장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세목이 종합부동산세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자생권 침해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우연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36조 제1항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무포럼에서 발제해 주신 이동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한 지도 편달에 많은 학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나 세무사님 대부분께서는 정부 부과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로 납세자의 문의가 쇄도하였고 이에 따라 종부세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 공정가격시장 비율의 인상,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교수님의 발제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원 가능한 모든 세목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입법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을 기조로 삼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등 전방위적인 징벌적 수준의 교정적 과세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세의 어떤 본원적 기능인 재정 수입 확보보다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집값 안정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종부세 과세와 관련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유연성 여부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미천해서 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종부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종부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은 형식은 국세 형식을 취했지만은 지방세 특히 자산세의 후행적 수세로서 자산세의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첫째, 주택수 산정에 관한 포함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상속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상속 개시로부터 수도권 등 일정한 지역은 2년, 그 밖의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오히려 소유 지분 20%와 3억 원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극히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합산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등은 2년 내, 그 외 지역은 3년 내 처분하여야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상속 재산의 특성상 상속인 간의 자산 분할 효율가 원만하지 않고 2년 내 처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이 처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과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사업자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용지 취득에 관해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조특법 104조의 19에서 합산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세 특례 요건을 보면은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주택 없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하는 경우에 합산 배제 주택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정 부분 이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 배제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미분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소형 주택 건설업사보다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승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대형 건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로 보여지지만은 주택 공급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넷째, 종부세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공시가격과 주택 수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그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또 뭐 농어촌 주택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제1조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이 이러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지만은 종부세, 과세, 지방세에서 이제 갖다 쓰다 보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2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세의 과세 행정 기술상 불가피한 입법자의 의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과세 기준일을 고려하여 조세 피 가능성이 생존하고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1년간의 조세 부담을 모두 하게 되는데 조세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언론 기사에도 최근에 났는데 청구 대리인들은 종부세 우연 신청을 하면서 우연 결정이 되는 경우에 구제받을 신청한 자만이 우연 결정이 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그 국세청의 입장을 보면은 종부세 우연 결정 시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 보호 이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헌법재판소법상 가능한지 이에 대한 교수님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분의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1월 1일이 되고 나서 이 원고를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PPT로만 좀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우리 세무사에서 준비하시는 실무자께서 PPT만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부족하더라. 글을 좀 써주세요. 이래가지고 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장 쓰려고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10장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20장까지 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도 많이 적었지만 결국은 원고가 너무 늦게 되져가지고 두 분 토론자분에게 사실 글이 너무 늦게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늦게 간 글마저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뭐 표 제목도 잘못되고 뭐 이런 오류들이 엄청 많아서 교수 생활 20년 해오고 발표 그만큼 했는데 수지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2, 3일을 술만 마시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전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원래 1시 반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간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답을 다 못 드릴 수 있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할 때 심중진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제가 너무 짧다. 그래서 넓혀서 토론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뭐 종부세 위험 관련된 모든 꼭지를 이렇게 다뤄보는 형태의 글도 쓸 수는 사실 있었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검토를 다 못해가지고 그냥 그 2008년에 헌재 결정을 생각했을 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지금 그 당시 주장됐던 위헌 쟁점들이 지금 다시 주장되는 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 쟁점들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그 부분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임대주택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쟁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도 또 별개로 나눠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36조 1항과 관련된 거는 2008년에 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쟁점이라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현행 종부세법에 등장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학회에서 어떤 발표자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와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서 과세가 진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언론에서도 보면 결국 이 과다한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려고 세무 상담을 하시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종부세가 도대체 뭐 이혼을 부추기는 세금인가? 그러면 이게 30조 1항에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주제를 좀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또 연구자들이 계속 좀 연구를 해서 헌재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국민들이 정말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분 토론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일단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세무사님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뭐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속주택과 관련된 부분이든 뭐 이런 것들은 참 계속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위헌 논의에는 뭐 포함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6월 1일 기준으로 조세피가 되지는 이 부분 저도 학교 수업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그걸 왜 안 해주냐는 부분인데, 사실 이걸 납세자들이 알아야 되죠. 이게 납세자들이 알고서는 그 이제 계약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분을 매매 계약 가액에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협상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까지 알고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뭐 당장 제가 아이디어를 뭐 어떻게 내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약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위헌 결정이 된 경우에 이게 세금을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부분, 이것도 하나의 꼭지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국세청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2016년인가요? 그 종부세 계산 시 환급해주는, 공제해주는 재산세 부분, 거기 대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최초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납세자들에 있어서 전액 자진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금에 납세자들이 소송이나 심판도 제기 안 했는데 법원 판결을 해가지고 그 규정이, 시행령 규정이나 법률 규정이 뭐 위법하다, 위헌하다 판단이 났다고 해서 관련 납세자 전부에게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법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독일에도 그와 관련된 제도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세법 규정은 하나가 잘못되면 이해관계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국가가 알아서 환급해 준다 하면 국가적인 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제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국세청이 아무 개념 없이 2016년에 한번 환급해 준 사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행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심청진 교수님 토론해 주신 부분 중에서는 이게 참,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느 부분에다 포커스를 두고서 이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토의 2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경우는 결국 결혼하고 나서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억 상당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동주택이 되어지면 이제 공동주택에 따라서 이제 과세 기준 금액을 미달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납세자가 선택을 해서 1세대 주택으로 과세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과세 기준선을 넘었을 때도 또 그 규정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 이제 종부세에 주는 메리트와 정여세까지 메리트를 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셨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는 정여세는 정여세고 종부세는 종부세라서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위헌 소송에서도 보면 양도세 쪽에 과세제도하고 보유세 과세제도를 반드시 맞춰야 되느냐, 그게 안 맞췄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도세 과세는 양도세 과세, 보유세 과세는 단계가 다른 거니까 그걸 반드시 맞춰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물론 제도를 만들 때 그걸 좀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좀 같이 맞춰가면 납세자들이 더 예측할 수 있고
좀 조문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토의 1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두 부분들이 혼인하기 전에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이 딱 되는 순간에 이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세부담이 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이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뭐를 더 이제 강조해서 볼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 2, 3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국민들도 다들 놀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면 아마 가격은 더 치솟았을 겁니다. 시장은 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움직였을 거고 그랬을 때 결국은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주택이 없는 사람 또 세대별로 나눠보면 결국은 20대, 30대들. 그죠? 뭐,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그래도 뭐 최소한 한 주택씩은 어쨌든 가지고 계셔서 살고 있는 집들은 있을 텐데, 20대, 30대는 그 꿈마저 이제는 꾸지를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지만 그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갚아갑니까? 그 돈을 갖고 나면 젊은 세대들이 일단 생활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논의가 너무 위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강제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굉장히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양도세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지금 논의가 많이 되지는 부분은 결국은 다주택자들 아니십니까? 그죠? 1세대 2주택자는 세부담이 증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 없는 사람들마저도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참 답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의 경우에 지금 문제가 그 양도세처럼 일시적인 이주택자에 대한 어떤 특례 제도가 왜 없느냐 이런 주장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다고 해서 위헌으로까지 갈 수 있겠나? 있으면 더 좋다고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그럼 뭐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 유예 기간까지 저부리게 되면 과연 이 정책 세절에서의 종부세가 그 당시 효과를 낼 수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거는 입법자의 판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또 좋은 질문 계셨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공부해서 그리고 또 한번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다른 질문이 계시면 다시 또 토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네. 뭐 정말 말씀처럼 엄청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들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 거주전의 자유 부분은 2008년 헌재 결정할 때 이게 또 언급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또 하나를 어쨌든 정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미 합헌받았던 건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뭐 이게 위헌으로 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세무사분들도 종부세는 잘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로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로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005년에 처음에 종부세가 만들어졌을 때 지지하고 그 다음 2008년 11월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2008년 12월에 종부세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서 2009년부터 종부세가 다시 과세가 됐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과세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종부세 세수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2020년 이게 되네요. 이게 담세력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비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2011년인가 해서 되고 있는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 부동산 부자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전국에 토지를 엄청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2005년에 보유세 개편되기 전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세부담 변화를 이렇게 보니까 2004년까지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됐죠. 그거 합산해가고 그다음 2005년부터 해가지고 재산세와 종부세가 가세될 때 이때 하고 그다음에 2008년에 헌재 결정이 있어 나서 2009년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서 부과될 때하고 딱 비교하니까 2004년까지 종부세 부과됐던 경우하고 2009년에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합산됐던 금액이 세액만 해가 1억 넘게가 차이 나더라고요. 보유세가. 그렇게 해서 그 법이 2018년까지 계속 갔습니다. 이게 2005년에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종부세는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재산세는 그냥 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그 보유세 개편의 취지가 완전히 물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의 경우에도 뭐 좀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여기 내용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그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오늘 심승진 교수께서는 결혼에 관련돼서 이제 차별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종합부동산세가 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제자께서도 부부한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분화의 단순 증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게 많습니다. 아까 이광호 세무사께서 말씀하신 상속주택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가족을 이루는 경우를 보면 부모를 동거봉양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 주택을 팔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1세대 1주택 일시적으로 일시지 2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혼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처가 아내가 이제 상속받는 경우 2주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2년 동안은 유예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택 공제에 대해서는 11억이 아니라 6억만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헌법 36조 제1항이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될 만한 가족에 대해서 그런 혜택들이 그 기준이 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제 특히 가족 중심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헌법 제36조 1항이 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오늘 제16회 세무 프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짧게 다음 달에 또 제17회 세무 포럼이 있는데요. 주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관심사가 있는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에 대한 과세 논리와 타당성 검토란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 뭐 종부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진 세법이기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